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측정 도구 타당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요인 분석이나 신뢰도 같은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고정 검사 이론에 기반을 한 측정 도구 타당화에 해당합니다. 근데 제 관점에서는 문항 반응 이론도 같이 병행을 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더 나은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개발이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만들어진 측정 도구를 번안할 때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세팅에 있는 도구를 활용을 할 때라든지 좀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정 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CTT라고 하죠. 클래시컬 테스트 티오리라고 해서 CT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검사에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보통 분석을 합니다. 물론 문항 반응 이론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 총점에 집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맞았냐 틀렸냐 같은 것들 또 부분 점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점수가 나올 텐데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루게 될 것은 심리라든지 태도 같은 것들을 측정한 리커트 척도로 이제 측정된 점수를 주로 다룰 텐데요. 그때도 주로 평균이라든지 총점을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 SPSS를 한 번이라도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자아 개념을 열문항으로 측정을 하더라도 저희는 그거를 다 이제 총합을 내거나 평균을 내서 이제 하나의 측정 변수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게 독립 변수가 됐든 종속 변수가 됐든 그 말인즉슨 그 검사 점수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당도나 신뢰도 같은 것들이 주로 다뤄지고요. 그 이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그 아이템에 대한 피험자의 레스판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집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리더십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리더십 능력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IRT에서는 그 특질이라고 부르거든요. 트레이. 그래서 리더십이 높은 특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리더십 문화에 굉장히 높게 응답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라시 모형은 이 문항 반응 이론이 크게 파라메터가 총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1 파라메터 모델, 2 파라메터 모델, 3 파라메터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난이도를 파라메터로 하는 모형을 라시 모형이라고 특별히 부르고요. 이 라시 모형을 활용하게 되면 문항의 그 difficulty, 난이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 골란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정답이 있는 문제면 어렵죠. 그래서 못 풀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직무 만족 수준을 제가 측정한다라고 하면 그 문항이 어려워서 대답하지 못하진 않거든요. 이 문항에 동의하기가 곤란해서 낮게 응답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난이도라는 표현보다는 곤란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어 표현은 동일합니다. difficulty로. 문항 적합도, 응답 범주의 적절성 등을 판단할 수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고정검사 이론과 상호 보완적으로 측정 도구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한 2012년부터 외국 논문들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있어 왔고요. 국내에서도 HRD를 제외한 분야에서 덜어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타당도 같은 경우는 EFA와 CFA,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 전자가 이제 Exploratory Factor Analysis라고 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이고, CFA가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라고 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부르죠. 물론 타당도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보통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게 HRD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그 신뢰도 같은 경우는 뭐 크롬바 알파까지 많이 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맥도날드의 오메가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IRT 중에서 이제 라시 모형에만 집중을 해서 이 라시 모형을 활용한 이 문항 곤란도 분석 방법, 적합도 분석 방법, 응답 범주의 적절성 분석 방법까지 직접 실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를 사용해서 요인 분석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모두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신 겁니다. 보통 SPSS 키셔가지고 분석에 차원 감소, 요인 분석 이걸 누르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모두 선택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넘기고 요인 추출 들어가셔서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보통 고르셨을 거예요. 디폴트 값이 주성분 분석인데요. 주성분 분석이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슬라이드는 위에 준비가 되어 있고 저는 이 추출 요인 추출을 추천합니다.
뭐 스크린 도표 같은 거 하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아이겐밸류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디폴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권장되지 않는 방법이고 해당 내용은 위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만들어진 걸 가지고 왔으면 거기서 두 요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냥 두 요인이다 이렇게 고정하셔가지고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회전 방법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요인 회전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아마 지정되지 않았거나 베리맥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텐데 직접 오버리밋 또는 프로맥스를 SPSS에서는 권장합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변수들, 행복감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저희가 잠재 변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잠재 변수를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직무 만족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펙티브한 측면이 있고 커그니티브한 측면. 이건 뭐 제 주장이 아니라 이제 문헌상에 있는 것인데요. 어펙티브는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한양대에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커그니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수가 좋다든지 아니면 제 연구실이 넓어서 좋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컨디션들에 대한 만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직무 만족을 설명하는 거죠. 그럴 경우 내가 만든 측정 도구가 과연 이 커그니티브한 측면하고 어펙티브한 측면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잘 커버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요인 분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좌측에 있는 것처럼. 요인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요인으로 지금 상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세 개의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총 8개의 문항이 활용이 됐네요. 그래서 어떤 문항이 어떠한 요인에 속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탐색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측면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 동그라미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직무 만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 설문 문항 측정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문항이 어떤 요인에 묶일지 알 수 없으니까 전부 다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친구 쪽으로 얘는 그럼 이쪽 요인이야, 쟤는 저쪽 요인이야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미 알고 있어요. 처음 세 개의 문항은 첫 번째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거, 예를 들어서 어펙티브. 두 번째 세 개의 문항은 커그니티브한 측면을 측정한다라고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본다 라는 측면에서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하겠죠. 어쨌거나 지금 좌측을 먼저 보고 있는데요. 탐색적 요인 분석을 매번 하실 필요는 사실상 없어요. 문항을 개발할 때 보통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고, 이미 잘 만들어진 도구를 활용한다면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발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밖에 할 수 없는 SPSS를 활용을 한다면 사실 매번 좀 어렵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논문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탐색 요인 분석을 했는데 총 18문항이었는데 3개 문항이 팩터 로딩이 0.5 이하로 나와서 제거하고 썼습니다. 이렇게 그냥 특별한 죄책감 없이 이제 문항을 날리고 쓰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또 탐색적 요인 분석의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오버 팩토링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하나의 요인인데 너무 많은 요인으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항이 새로운 잠재 변수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나는 어펙티브랑 커그니티브만 봤는데 제3의 요인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혹은 언더 팩터링이라고 해서 원래는 더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 응답 패턴을 보니까 좀 이제 비슷비슷하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5요인이었는데 뭐 3요인으로 나온다. 이러면 또 이제 개별 연구자 입장에서는 좀 힘든 상황인 거죠. 왜냐면 엄청 유명하신 분이 만든 도구인데 이 샘플도 뭐 200몇 명밖에 안 되는 이 단일 연구 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인정받고 있는 연구에 챌린지를 걸 수 있을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생길 수 있죠.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할 경우에. 도구를 처음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잘 만들어진 도구들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들까지 안고 가셔야 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CA라고 부르는 이제 주성분 분석이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많은 변수를 소수의 주성분으로 축소한다. 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소수의 팩터로 설명을 하니까 요인 분석 같은데?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이제 성분 분석이죠. 요인 분석은 아니고. 첫 번째 주성분을 추출하고 남은 이제 잔차들 가운데서 또다시 두 번째 설명 많이 하는, 그다음 세 번째 많이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추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쓸데없는 분산들이 많이 생긴다는 점에서 좀 좋지는 않아요. 이공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에러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에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에러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계속 독립적으로 주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인 주성분 분석은 사실 맞지 않다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이겐밸류 값도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된다? 그런 식의 지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은 그럼 무엇이냐? SPSS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주축분해법 아니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는데 주축분해법은 SPSS를 사용하실 때 눌러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우도법은 SEM, 구조방정식 모형 하실 때 이걸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인 회전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한 개별 문항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점들이 개별 문항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요인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동일하나 해석이 용이한 단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축을 살짝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잘 설명하려면 축이 이렇게 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없고 3요인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그리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멋대로 그리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나누고 싶다면 축을 얘는 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축, 이렇게 한 축, 이렇게 한 축이 이제 이 X축, Y축이 걸리지 않고 구별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 각도가 직각이 아닐 것 같아요.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베리맥스는 축이 이렇게 생겼으면 정확하게 90도로 이렇게만 회전할 수 있어요. 이 직각을 유지한 채로만 회전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권장드린 사각회전 방법인 이 방법들은 이게 90도가 아니다. 이렇게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그 요인들의 상관을 고려한 채로 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인을 더 잘 구별할 수 있게 되겠죠. 직각회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관을 0으로 가정한다는 건데, 뭐 사회과학에서 상관이 제로인 것은 여기 적혀 있지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다못해 정말 이론적으로 관련이 없는 두 변수를 실제로 측정을 해서 상관을 해보면 0.001 정도라도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0이 나오는 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작은 상관이라도 좀 고려하는 것이 어떤가. 그게 이제 사각회전의 그 논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PS에서는 프로맥스랑 직접 오블리민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M 플러스에서는 지오민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모비에서는 이 모든 걸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던 것 같아요. SPSS에서 사각회전 주축 요인 분석에서 사각회전을 선택하시면 패턴 행렬과 구조 행렬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 패턴 행렬을 가지고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PSS 방법 쭉 설명드렸고요. M 플러스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제가 데이터 파일을 하나 공유해 드리도록 하죠. M 플러스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oaching.csv라는 파일을 제가 들었는데요. 자, 여기 정답을 다 이미 적어 놔버려가지고 SPSS도 한번 켜주세요. 열어보죠. 코칭 뜨죠? 네, 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CSV라는 파일은 쉼표로 이제 그 각 셀들이 구별돼서 저장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구분자에 의한 배열로 해서 나중에 이제 쉼표를 클릭하면 될 것 같아요. 뒤로 한번 넘어가죠. 그리고 첫 번째 variable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변수 이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된 것 같아요. 다음 콤마. 그럼 이러면 이제 미리 보기로 이렇게 이쁘게 배열이 됐죠. 마침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많은 통계책들이 초보자를 좌절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 왔는데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M 플러스 같은 경우는 DAT 파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CSV 파일을 공유한 이유는 JMetric에 그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CSV 파일을 넣은 다음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보시죠. 고정 ASCII 눌러주시고 코칭이라고 한번 이름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체크하실 거는 이게 문자로 되어 있는지 숫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숫자로 일단 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너비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너비가 하나니까 너무 좀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서 4칸 정도씩 만들어 보죠. 열도 동일한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데이터 구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 너비랑 열이 맞지 않으면 다른 열에 있는 데이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데이터가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수정을 한 다음에 제가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스키 코드, 그 다음에 이름을 코칭으로 하고, 네, 그러면 여기 딱 뜨죠. 네, 그럼 얘를 워드패드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모든 문서, 코칭. 네, 이렇게 딱 이쁘게 들어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열 같은 것들이 좀 잘 안 맞다 그러면 얘가 막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이제 분석이 안 되는 거죠. 밀려가지고 마지막 열에 보시면 이상한 뭐 빽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다 지워주시고 새로 저장을 해주시면 분석이 보통 되더라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텍스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사실 여기 위에 타이틀도 붙을 수 있어요. 뭐 제목인데 이거는 어차피 분석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이제 본인만 알아보실 수 있게 이거는 나 EFA를 할 거야 이렇게 이름 지으실 수는 있어요. 데이터 내가 불러올 파일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그냥 이름 그대로 잘 치시면 되고 모든 명령어의 끝에는 세미콜론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침표의 역할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M 플러스의 용어는 이 는은 is나 are로 교체가 돼요. 파일 R은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냐. 괜찮더라고요. names, is 해도 분석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M 플러스가 또 민감한 부분이 데이터 파일 저장 위치입니다. 이걸 실행하기 전에 이 실행 파일을 저장해야 되는데요. 이 coaching.dat 파일이 있는 같은 폴더 안에 저장하셔야지만 분석이 돼요. 다른 폴더에 두시면 분석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줄의 의미는 데이터 이름을 이제 얘를 불러와라 이런 뜻이고요. 그럼 변수는 뭐 쓸 거냐? 지금 총 18문항이 있는 것 같아요. 베리어블 00001부터 00018까지. 그래서 내 변수 이름은 이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쳐주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00002 이렇게 해서 3부터 18까지 다 적어도 돼요. 그리고 M 플러스를 포함한 SEM의 최고 장점은 미싱 데이터 처리죠. 현대책 보시면 SPSS 같은 경우는 리스트 와이즈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결측치가 있으면 그 한 줄을 다 지운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페어와이즈 있는 애들만 골라서 지운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이제 삭제법이죠. 네. 삭제하는 게 있고요. 대체 삽입하는 게 있는데 추정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추정 방법은 결측치가 있을 때 그 결측치가 이 정도 값이 될 거야라고 추정을 한 값을 가지고 같이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손실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죠. 추정하는 게 제일 좋고 추정하는 거에 귀신같이 제일 잘해주는 게 이제 SEM이죠. 그러면 이 결측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한 줄이면 끝나요. 미싱은 모두 999로 돼 있으니까 알아서 처리해줘.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결측이 있다면 그 결측치를 찾으셔가지고 다 999로 바꿔주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나는 마이너스 99도 좋고요. 어쨌거나 굉장히 그 데이터상에 등장하지 않을 법한 괴팍한 숫자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빈도 분석이라든지 기술 통계에서 잡아져요. 평균값이 왜 이렇게 튀지? 1점부터 5점까지 측정했는데 왜 평균이 7점이야? 이러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디텍트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사용할 변수.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나열을 해주셔야 되죠. 위에는 여러분들이 딱 파일 켜셨을 때 첫 번째 열부터 마지막 열까지 그냥 순서대로 쫙 나열해 주시면 돼요. 제가 그 석사학위 논문 쓸 때 이제 M 플러스 사용했다가 굉장히 피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실제 변수명은 A1, B1, A2, B2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A1부터 그냥 A3까지 하고 B1부터 B3까지 변수명은 다 언급된 거니까 이대로 쓰겠다. 안 되더라고요. 이 파일에 나열된 순서대로 하지 않아서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중에서 쓸 변수들 1번하고 2번은 뺄 거야. 3번부터 18번까지만 분석해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FL을 하겠다. 요거 한 줄입니다. 분석 타입은 EFL로 할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뒤에 숫자는 뭐냐? EFL을 돌리는데 변수가 한 개인 것부터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잠재 변수가 있다고 가정하고 다 돌려줘. 한 번에. 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SPSS를 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고정된 요인수를 하나, 둘, 셋, 넷 다 이제 입력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번에 이게 다 되는 거죠. 이게 총 변수 개수가 지금 3번부터 시작하게 되면 총 16개까지 가겠죠. 16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또 파워풀한 점은 뭐냐면 모형 비교까지 해줘요. 원팩터 모델과 투팩터 모델, 투팩터 모델과 쓰리팩터 모델 간에 뭐 카이자슨 검증 같은 것들을 해줘서 어느 모형이 더 나은지 그거를 한 큐에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웃풋에서는 그냥 표준화 계수까지 좀 보고를 해줄래? 요거 한 줄입니다. 스탠더라이즈드. 그러면 제가 이 파일을 여기다 넣고 분석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아마 저장할 건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바탕화면에 뒀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이제 가셔가지고 얘를 저장해 주셔야겠죠. 그래야 그 파일을 찾아서 분석을 해줄 테니까요. 스탠다라이즈드 옵션이 지금 안 된다. EFA 할 때는 뭐 그렇게 나왔네요. 해설을 해서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나왔고요. 그룹은 따로 지정하지 않아서 한 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샘플은 847개였고 변수는 16개를 썼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제 기본 추정법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회전 방법은 지오미 이게 디폴트입니다. 제가 따로 뭘 치지 않았죠. 자동으로 그 사각회전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내려오시다 보면 원팩터 모델부터 폴팩터 모델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나열을 해줬고요. 모든 게 다 괜찮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보다 얘가 낫고 얘보다 얘가 낫고 얘보다 얘가 낫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검증이 돼야 되니까. 어쨌거나 4모델까지 네가 쪼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 정도 정보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모형 비교를 해보니까 뭐 유의하긴 했어요. 통계적으로. 하지만 이 카이자슨 같은 경우는 검증력이 낮기 때문에 p-value가 유의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걸 따를 필요는 없어요. 이론적으로 더 강력한 다른 이유가 있다면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좀 취약한 분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내려가시다 보면요. 원팩터 모델부터 일일이 다 분석을 해줍니다. 1모델 같은 경우는 RMSE는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CFI랑 TLI는 이렇게 나왔다. 잘 나왔네요. 그리고 SRMR도 이렇게 나왔다. 잘 나왔네요. 그리고 팩터 로딩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여기 보시면 M 플러스의 특이점이 이 팩터 로딩에도 이 유의성 검증을 해줘요.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안 한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95% 수준에서 했다라는 거겠죠. 별이 다 떴죠. 뭐 실제로 팩터 로딩도 0.5 이상이고요. 그래서 다 문제 없다. 말이 잘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간혹 0.5가 안 되는데 별이 찍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경우는 별이 안 찍혔는데 써도 되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거는 학계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검증이. significant 레벨을 이렇게
팩터 로딩 수준에서 보고하는 거 아직 못 본 것 같아서 어쨌거나 M 플러스에서는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다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투팩터 모델도 보여주겠죠? 네, 여기 있네요. EFA 투팩터 모델이다. 그럼 이제 또 역시나 보시면 이제 RMSE 나오고요. 아까보다 숫자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작을수록 좋죠. 네. CFI, TLI는 더 올라간 것 같아요. SRMR도 더 줄었네요. 더 좋네요. 그러면 이제 모델 비교를 통해서 이제 투팩터 모델이 더 낫다 뭐 이런 걸 지시하실 수 있겠죠. 나누신 걸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얘도 지금 유의하다고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둘 다 유의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요 레벨은 이제 무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요인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잘 된 것 같고 7번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더블 로딩에 가깝네요. 8번부터는 또 우측에 이제 좀 로드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5 이상 된 친구들이 하이라이트 되겠죠. 그리고 3번 모델, 4번 모델도 이제 쭉 이어서 나오고요. 이게 EFA였습니다.